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혜 아재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 흔하지만 알고 보면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드는 진짜 꿀과 가짜 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값싼 꿀에 속아 건강을 잃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정직한 꿀을 꾸준히 드시며 건강을 지켜온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꿀을 제대로 고르는 방법과 더불어 벌이 주는 지혜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꿀을 사러 마트에 가셨다가 진열대 앞에서 한참 고민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꿀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가격을 먼저 보시거나 포장이 예쁜 것을 집어 드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원산지를 살펴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브랜드 이름을 보고 선택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꿀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산부터 수입산까지 비싼 것부터 저렴한 것까지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서 오히려 고르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그런데 그중 상당수가 물엿이나 설탕을 섞은 가짜 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장은 단맛이 돌고 가격도 저렴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 건강을 해치고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가짜 꿀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가짜 꿀을 진짜 꿀로 알고 계속 드신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색깔도 비슷하고 끈적함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성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은 단순합니다. 조금 더 많은 이익을 보려는 욕심이 꿀에 불필요한 첨가물을 넣게 만드는 것이죠. 진짜 꿀을 만들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벌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벌통 관리, 질병 예방, 꿀 채취, 그리고 가공까지 정말 많은 과정과 정성이 필요해요. 하지만 물엿을 섞으면 훨씬 쉽고 빠르게 달콤한 액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68세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슈퍼마켓에서 가장 싼 꿀만 골라 사셨답니다.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고 꿀이라는 게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꿀들은 금방 굳어버리거나 맛이 밍밍해지곤 했어요. 처음에는 보관을 잘못한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밀폐용기에 넣어보기도 하고 냉장고에 보관해보기도 했는데 별다른 차이가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꿀은 이상한 냄새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꿀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친척분을 만나러 갔다가 지역 농가에서 파는 순수 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친척분이 직접 아는 농장에서 가져온 꿀이었는데 그 순간 그동안 자신이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깊은 맛과 향을 경험하셨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마치 꽃밭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그 이유였습니다. 순수 꿀을 드시기 시작한 후로는 속이 훨씬 편해졌고 만성 기침으로 고생하던 남편분의 증상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남편분은 30년 넘게 담배를 피우셨다가 끊으신 후에도 기침이 계속되었는데 좋은 꿀을 꾸준히 드신 후로는 기침이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분은 그 경험 이후 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 후로는 매년 같은 농가에서만 꿀을 사신다고 하시더군요. 가격은 예전보다 3배 정도 비싸졌지만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는 게 그분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과 손자들에게도 좋은 꿀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신다고 해요. 이처럼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꿀은 첨가물이 없는 100% 자연산만 고르는 것이죠. 자연 그대로의 꿀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단맛을 더하거나 색을 조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꿀을 사실 때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성분 표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진짜 꿀이라면 성분란에 꿀 외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을 겁니다. 만약 물엿, 설탕, 과당 또는 다른 감미료 이름이 적혀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지나치게 달고 값이 터무니없이 싼 꿀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짜 꿀은 적당한 단맛과 함께 약간의 신맛이나 쓴맛도 느껴져요. 꽃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맛의 층위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생산지와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얼굴 있는 농산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꿀이 더 신뢰할 만합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벌도 사람을 닮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벌은 주인의 태도에 따라 온순하기도 하고 사납기도 해요. 마치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말이죠. 이게 단순히 동물의 습성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은 바로 관리 방식에 있습니다. 조급하거나 거칠게 다루면 벌들은 위협을 느끼고 사나워집니다. 반대로 차분하고 정성스럽게 돌보면 놀라울 만큼 온순해지죠. 벌들도 자신을 돌보는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데 벌들은 페로몬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사람의 움직임이나 호르몬 변화도 감지할 수 있거든요. 72세 퇴직 공무원 박영호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은퇴 후 취미로 벌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벌통에 다가가기만 해도 벌들이 몰려와서 쏘이기 일쑤였거든요. 벌 쏘인 자국 때문에 팔과 손이 부어오르는 날이 연달아 계속되었답니다. 심한 날에는 얼굴까지 부어서 가족들이 놀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벌 기르는 일이 두려워지고 부담스러워졌어요. 아내분도 처음에는 응원해 주셨지만 계속 다치는 모습을 보니 그만두라고 권하시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양봉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30년 경력의 베테랑 양봉가가 강사로 나왔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벌에게 다가갈 때는 천천히 움직이고 목소리도 낮춰야 한다고요. 급하게 움직이거나 큰 소리를 내면 벌들이 놀라서 공격 모드로 변한다는 거였어요. 또 벌통을 열 때도 성급하게 하지 말고 벌들이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훈연기를 사용할 때도 너무 많이 피우면 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 적당량만 사용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분은 다음 날부터 그 조언을 실천해 보셨어요. 벌통에 다가갈 때는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걸으셨고 벌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인사도 건네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혼자서 벌한테 말을 거는 게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셨는데 놀랍게도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벌들이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졌고 그분을 공격하는 일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벌들이 그분의 존재에 완전히 익숙해진 것 같았답니다. 이제는 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정말 즐겁다고 하시더군요. 가끔은 벌 한 마리가 어깨에 앉아서 한참 있다가 날아가기도 한다고 해요. 그분의 경험을 들어보니 벌 기르는 일이 단순히 꿀을 얻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하나의 소통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들과 교감하며 서로의 리듬을 맞춰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자 치유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도 벌을 기르고 계신다면 아니면 앞으로 기를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벌을 내 가족처럼 돌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성은 벌의 성격에도 꿀의 품질에도 고스란히 담기거든요. 마음이 급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벌통에 다가가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꿀을 구매하실 때도 이 꿀은 어떻게 관리된 벌에서 나왔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리의 정성이 곧 꿀의 품질이니까요. 정성스럽게 기른 벌에서 나온 꿀은 맛도 다르고 영양도 다르답니다. 그런데 꿀에도 계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봄에는 아카시아 꿀이, 여름에는 밤꿀이, 그 사이사이에는 여러 꽃에서 나온 자파꿀이 이어집니다. 각각의 맛과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아카시아 꿀은 색이 맑고 단맛이 깔끔하죠. 밤꿀은 색이 짙고 쌉쌀한 맛이 있으면서도 깊은 단맛이 나요. 자파꿀은 여러 꽃의 특성이 섞여서 복합적인 맛을 내죠. 하지만 양봉을 하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시기도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처럼 꽃가루가 부족할 때가 그래요. 또 요즘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해 꽃이 피는 시기가 불규칙해지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벌들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이 시기에 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약해지기 쉽습니다. 원인은 환경이에요. 비가 계속 내리면
꽃들이 꽃가루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벌들도 밖으로 나가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없거든요. 게다가 습도가 높으면 벌통 안 환경도 나빠지죠. 이럴 때는 사람이 대신 영양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65세 교회 권사 이정환님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여름철 밤꿀을 특히 좋아하셨어요. 밤꿀 특유의 진한 맛과 짙은 색깔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분 말씀으로는 밤꿀을 드시면 기운이 나고 특히 여름철 더위에 지쳤을 때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여름에는 유난히 장마가 길었습니다.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비가 내렸어요. 평년 같으면 이 시기에 밤꽃이 만개해서 벌들이 바쁘게 꿀을 모으는 때인데 그 해에는 밤꽃이 제대로 피지 못했고 벌들도 먹이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꿀을 사시던 농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를 했어요. 벌들에게 화분과 아미노산을 따로 보충해 준 거죠. 화분은 벌들이 단백질을 얻는 주요 공급원이고 아미노산은 벌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농장주부는 비가 오는 날에도 매일 벌통을 확인하며 벌들의 상태를 살폈어요. 벌통 안습도 조절을 위해 환기도 신경 쓰고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벌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벌통 주변에 방풍막도 설치했다고 해요. 그 결과 다른 농가들은 밤꿀 생산량이 평년의 30% 수준으로 크게 줄었지만 이 농가에서는 예년과 비슷한 양의 품질 좋은 밤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정환님은 그해 밤꿀을 맛보고 더욱 감동하셨다고 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성으로 길러진 꿀의 맛은 정말 달랐거든요. 그분은 그 이후로 계절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꿀을 챙기는 재미가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봄에는 아카시아 꿀로 겨울에 쌓인 피로를 풀고 여름에는 밤꿀로 기력을 보충하고 가을에는 자파꿀로 면역력을 기른다는 나름의 철학도 생기셨어요. 이처럼 해결책은 벌에게도 사람처럼 좋은 먹이를 챙겨주는 겁니다. 그 정성이 내년 꿀의 품질로 고스란히 돌아와요.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적절히 보완해주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꿀을 사실 때는 계절별 특징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봄, 여름, 가을마다 다른 맛을 즐기며 건강을 챙기실 수 있거든요. 각 계절 꿀의 특성을 알고 드시면 더욱 의미 있는 식생활이 될 거예요. 이제 꿀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예전에는 꿀을 고온에서 끓여서 수분을 날리는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빨리 농축시킬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꿀의 소중한 영양소들이 크게 손실된다는 겁니다. 고온에서 가열하면 꿀에 들어있는 효소들이 파괴돼요. 또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 성분도 상당 부분 손실됩니다. 무엇보다 꿀 특유의 향과 맛이 변해버리죠. 이렇게 만들어진 꿀은 단순히 달기만 한 액체가 되어버려요. 그 원인은 쉽게 빨리 하려는 방식에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좋은 꿀은 시간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술을 만들 때 오랜 시간 숙성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꿀이 가진 더 깊은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꿀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삶의 유산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힘든 양봉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이 소중한 전통을 이어갈지가 정말 걱정이에요. 농촌 지역을 가보시면 양봉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60대, 70대가 대부분이고 젊은 후계자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양봉 노동의 고됨 때문이에요. 벌에게 쏘이는 것도 아프고 계절에 따라 일의 강도도 달라져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정말 바쁘거든요. 게다가 수입이 불안정하기도 하고요. 기후변화나 질병으로 인해 꿀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어서 경제적 위험도 크죠. 또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양봉을 단순한 농업노동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벌의 생태를 이해해야 하고 질병 관리도 해야 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소중한 자연의 선물을 이어가야 합니다. 벌과 꿀이 없다면 우리 생태계에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벌들이 꽃가루 바지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식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66세 농부 정만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분은 20년 넘게 혼자 양봉을 해오셨는데 몇 년 전부터 아들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분이 별로 내키지 않아 했어요. 도시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시골로 내려와서 벌 기르는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주변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던 아들이 왜 시골에서 벌이나 기르냐는 식의 시선들이 있었죠. 아들분도 처음에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첫 해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벌에게 쏘이는 것도 아프고 무거운 벌통을 옮기는 일도 버거웠습니다. 게다가 벌들의 습성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같은 일을 해도 아버지는 쉽게 하시는데 자신은 서툴러서 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아들분은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차라리 다시 도시로 나가서 직장을 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하셨어요. 정만수님도 아들에게 너무 무리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첫 수확 때가 되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1년 동안 정성껏 기른 벌들이 만들어낸 꿀을 처음 맛보는 순간 아들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그 달콤한 향과 깊은 맛 속에서 1년 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버지의 경험과 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나서 더 좋은 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요즘에는 꿀뿐만 아니라 프로폴리스나 로열 젤리 같은 부가 상품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전통은 지키면서도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꿀은 단순한 달콤함이 아닙니다. 정직함과 정성, 그리고 세대를 잇는 마음이 담긴 귀한 선물이에요. 가짜 꿀의 유혹에 속지 않고 정직하게 길러진 진짜 꿀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건강도 마음도 훨씬 달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소중한 전통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꿀을 고르실 때는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지혜아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